어, 저는 저기 연구반을 진행하고 있는 김진혁이고요. 3교시, 4교시. 여러분들이 이제 1, 2, 3, 4교시까지 한꺼번에 진행하면 너무 지루하시니까 이게 사람도 한 번씩 바꿔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3, 4교시, 1교시 잘 들으셨죠? 잘 들으셨고, 이번에 이제 제가 시험장을 한 2군데를 가봤고요. 그 시험장에 여기 봤던 친구는 갔네요. 그 시험장에서 제가 이제 1교시 끝나고 어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별 말이 없어요. 그래서 1교시 문제가 어땠느냐 딱 보니까 내용은 쉬운 것 같은데 문제에서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 빨리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학교 한번 가서 점심시간 끝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또 이렇게 이제 2교시가 어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체적으로 쉽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결과를 놓고 보면 되게 쉬워 보이죠.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이거를 쓰려고 하면 잘 써지지 않았다. 이제 이런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3교시, 4교시도 제가 이제 끝날 무렵에 최종 전체 문제를 한번 다 봐봐야 되니까 3교시, 4교시 끝나고 5시 20분 경에 이제 학교에 또 한번 갔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딱 보니까 전체적인 이 1, 2, 3, 4교시로 놓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난해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이제 여기 내용에서 우리 대한전기학원에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의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내용은 쉬웠다. 그 왜 쉬웠냐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 1교시에 보시면은 우리가 맥스웰의 그 방정식에 대해서 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연구반에서 그 맥스웰을 공부를 너무 하시는 거를 어려워하니까 그거를 동영상을 드렸어요. 동영상. 동영상을 드리면서 이 맥스웰을 내적, 외적,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맥스웰도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점을 찍는 거하고 곱하기 하고 이게 두 가지로 정리했잖아요. 이게 이제 내적, 외적인데 이거를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이 있어서 동영상까지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 저를 보고 이제 웃더라고요. 이런 내용들도 나왔다.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 이제 이런 분도 있고, 제가 이제 그 콘덴서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콘덴서에 관련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콘덴서 문제를 해야 된다. 그 중에서 MVS하고 NCS 요 내용도 잘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는 사실 이 모델링을 답안을 쓸 때 공식하고 모델링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강사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NCS하고 MVS를 못 그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답안지가 상당히 퀄리티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칠판에다가 마지막에 가기 전주에 제가 나와서 이 그림을 그려봐라. 직접.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기도 이제 했던 문제가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름대로 적중이 됐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1, 2, 3, 4교시를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리면은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1, 2교시는 우리 송 교수가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충분히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 4교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오늘 문제풀이를 하는데 공개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직접 오신 거는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 이렇게 오신다는 거는 내년도 시험을 이제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이 강의를 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3, 4교시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시험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손 안 드신 분은 안 보신 건가요? 우리 선생님? 기본반. 아, 기본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여기 공개 강의를 오신 분들이 시험을 100% 보시고 이 공개 강의를 오신 분들이 다 계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개 강의를 들을 때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들으셔야 될 게 이거는 공개 강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샘플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전체 1, 2, 3, 4교시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거를 전체 다 설명을 완벽하게 구현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런 틀로 답안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서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26년도가 시험이 이제 몇 개월 또 안 남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은 시험을 보신 분이고 반은 시험을 안 보신 분인데, 일단 반을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번에 137회를 기대를 한번 해보실 거고, 그 다음에 137회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은 26년도에 이제 시험을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될 거냐,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26년도 첫 시험이 불과 며칠 안 남았어요.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약 한 180일 정도도 채 안 남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석이나 이런 거 크리스마스 다 빼버렸잖아요. 그럼 실제 공부할 수 있는 유효 날짜는 며칠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다람쥐 쳇바퀴처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거를 많이 보셔야 되냐면, 이 답안지를 쓸 때 키를 어떻게 잡고 써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키를 안 잡고 답을 막 쓰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지금 물어보는 의도를 전혀 모르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3교시의 예시를 보면 총 6개가 됐잖아요. 전체적인 문제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 연료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복합발전을 설명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복합발전. 여러분 교재를 한번 이렇게 같이 봐보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 교재 우리 이 복합발전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복합발전하고 뭐를 잘 구분해야 되냐면 열병합 발전을 잘 구분해야 된다. 일단 이 문제는 열병합으로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무를 하신 분들은 이 복합하고 열병합하고 많이 혼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혼용해 쓰기 때문에. 근데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정확하게 복합발전으로 문제를 던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복합발전에 대한 내용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냐를 이 개념으로 물어본 거죠. 우리가 개요라는 게 있고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얘와 얘는 약간 여러분들이 다른 방향의 해석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개념이라고 이렇게까지 주 꼭지를 줬는데 여러분들이 개요라고 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단은 출제자의 의도하고 좀 반한다, 이런 뜻입니다. 답안지상에. 그래서 답안지상에는 분명히 복합발전의 개념, 그 개념 안에 개요와 정의를 녹여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복합발전은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 이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합발전의 개념을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복합발전에서 열 효율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합발전의 열 효율은 우리가 기본적인 게 뭐가 있죠? 열 효율은 이게 이제 열 효율의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 이 열 효율을 설명하려면 일단은 얘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얘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얘를 설명하려면 결국은 이 이타가 뭘 의미하느냐. 그럼 이 이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얘를 가스계하고 그 다음에 얘를 GT계하고 얘를 ST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눠서 이걸 설명을 해서 전체적인 종합 효율로 얘를 나타내야 된다. 이게 이제 복합 발전이 의미를 설명하는 효율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 복합 발전에 이 사람이
열 효율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개요도하고 그 다음에 열 효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3교시의 1번 문제죠.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 말고 1교시, 2교시 중에 랭킹 사이클 문제가 있었죠. 그 랭킹 사이클도 저희가 다 해봤지만 이번에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쉬워 보인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가 쉽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거를 정말 잘 써야 되냐면 교과서대로 이걸 쓰지 않잖아요. 그럼 채점할 때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는 우리가 교과서대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 보세요. 다시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던진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채점을 하기가 편해야 되거든요. 채점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얘를 답안지 했을 때는 그대로 주꼭지는 1번, 2번, 3번이에요. 이 주꼭지가 개념과 그 다음에 효율과 그 다음에 뭐예요? 복합발전의 종류별 특징을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을 써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사람이 25점짜리 문제를 답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맞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효율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하고 똑같아요? GT하고 ST계 사이에 HRSG가 있죠? 그렇죠? 이 HRSG에서 얘 때문에 뭐가 바뀌냐면 여기에서는 Q0 그죠? 그 다음에 Q1, Q2, Q3, Q4가 되는데 이 HRSG 때문에 여기서 뭐가 되냐면 얘는 출력이 되지만 얘는 입력이 되는 거죠. 이쪽 출력이 바로 입력이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가 되냐면 HRSG가 있기 때문에 얘 출력이 여기에서는 입력이 되기 때문에 얘는 입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 들어가는 게 열 효율에 대한 문제죠. 예,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사실 이겁니다. 이거 왜 얘가 난이도가 높냐면 이 세 번째를 그냥 이렇게 주지 않고 복합발전의 종류 이렇게 주지 않고 이 사람이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조합한 복합발전의 종류 및 특징을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들을 설명을 하려면은 구체적인 얘를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답안의 방법으로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복합발전의 종류를 쓰라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복합발전 IGCC가 복합발전의 모든 게 IGCC만은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복합발전을 설명할 때 가스터빈하고 전기터빈을 조합하는 방식에서 얘를 사이클로 나눈다는 분류가 있어야 되고 연료로 추출하는 방식으로도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발전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사실 상당히 어렵냐면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얘네들을 이렇게 IGCC를 하나만 놓고 본다든가 아니면 연료전지니까 우리 연료전지를 복합으로 쓸 때는 뭐라고 쓰죠? IGFC라고 쓰죠? 예, IGFC라고 쓰는데 요렇게 여러분들이 딸랑 이렇게 두 개만 놓고 얘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쓸 게 없죠. 그래서 뭐가 제일 어렵냐면 이 말을 찾아내는 게 가장 어려워요. 예, 요렇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배열해수는 어떻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복합발전의 모델링을 제시할 때 이 모델링을 가장 많이 써먹는 거잖아요. 그럼 이 모델링 자체가 뭐예요? 얘가 사이클에 따른 분류에서 배열 해수로 우리는 볼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얘죠. 그래서 이 3교시 1번 문제를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게 되면 이거는 페이지로 따지면 약 한 2페이지 이상의 페이지 분량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얘를 이렇게 개념을 잡아서 정리한다는 게 조금 시간적인 내용이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대표적인 배열해수다 그러면 배열해수의 원리는 이렇고
특징을 다 물어봤잖아요. 그럼 특징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꼭지들이 답안지에 그대로 이렇게 노출이 돼야 된다 이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답안지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나머지 내용들은 기타 이하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고 부족하면 주요 꼭지를 쓰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터치를 했을 겁니다. 예, 일단은 이 문제는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시험 이 결과가 나오면 점수를 이게 분석을 다 해드리거든요. 점수를 분석을 매 교시에 문제별 점수를 분석을 해서 본인의 점수하고 불합격자, 합격자 점수를 이렇게 맞춰 볼 수 있도록 제가 점수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점수가 잘 나왔다는 거냐, 점수가 못 나왔다는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답안지를 써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기본서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기본서에 오신 분들도 이제 답안을 연습할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미리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으니까 잘 오신 거죠. 그래서 배기조연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좋은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다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원리와 특징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출 방식은 이제 이렇게 분리되죠. IGCC는 이렇고 특징은 고효율이 되고 뭐 안전성이 있고 타랑 효과가 높다.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보신 거고 MHD 복합 발전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해 달라 이런 뜻이죠. 뭐 어떤 분들은 우리 이 교재에서 보고 시험 문제 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내용들은 누구나 다 보는 교재는 다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진행파의 반사와 투과에 대해서 다음을 설명하시오라고 했고 이 사람도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답안지 풀이하고 같이 보시면 원래는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것도 왜 이렇게 유도를 시키냐면 큰 꼭지 1번, 2번, 3번 이렇게 던져놨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뭐부터 의미를 찾고 싶냐면 이 변이점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느냐 그 개념하고 반사계수하고 투과계수가 있는데 이 반사계수하고 투과 물론 여기에 전압과 전류라는 게 있지만 이 반사계수하고 투과계수를 설명을 할 때 전압에 대한 투과와 반사가 있단 말이에요. 반사와 투과가. 그러면 전류도 뭐가 있겠어요? 전류도 반사와 투과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얘를 i분의 2로 취하면 여러분들 i분의 2로 취하면 서지에 대한 전압과 전류의 비가 얘가 임피던스 아닙니까? 그죠? 임피던스죠. 그러면 이 임피던스는 언제 이 임피던스가 변화가 심해지느냐. 그냥 이렇게 갔을 때는 이 임피던스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임피던스 변화는 언제 생기냐면 변이점이 생길 때 임피던스 변화가 생기죠. 이거를 우리가 변이점이 생긴다는 임피던스 변화를 Z1과 Z2로 해석을 하죠. 예, Z1과 Z2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변이점에서라고 있기 때문에 이 변이점이 이거는 변이점이 없는 상태고 얘는 변이점이 있다. 그러면 변이점이 없다는 거는 결국은 E가 I가 되고 이 E를 I로 나눠서 그냥 임피던스가 표현되는데 여기 변이점이 생김으로써 이 임피던스 Z1과 Z2가 이렇게 변이점이 생기면 여기에서 Z1과 Z2가 생기는 것처럼 서지 임피던스가 이 접속점에서 변화가 되더라. 그러면 이 변화가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특성과 이렇게 되는 특성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특성을 해석을 해봐라. 이게 이제 결국은 뭐예요? 입사, 반사, 투과를 설명하라. 지금 이런 내용의 문제가 이
2번 문제인데요. 그럼 2번 문제가 되게 어려웠느냐? 2번 문제를 이번에 보신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2번 문제는 언제 나왔죠? 2번 문제가? 저번에 2번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로 앞에 이 문제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시는데, 기술사 공부를 하시는데, 여러분 기술사 공부를 하시는데 바로 앞 시험에 나왔다고 그래서 이 공부 안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137회를 보셨는데 나는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138회까지 준비하는데 그냥 놀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기술사 평생 와도 기술사 못 답니다. 이 기술사 공부는 바로 직전에 시험 문제가 나왔든 안 나왔든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될 상황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이 변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은 나중에 뭐도 여러분들이 못하냐면 피레기도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변이점에서 우리가 임피던스 변화가 있으니까 피레기를 여기에 설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그러면 임피던스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변압기라고 가정한다면은 이 변압기의 형태를 가지고도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예시를 뭐로 놓냐면, 다시 이 사람은 이렇게 정리하라는 거죠. 이 선로의 종단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의미에서 해석을 해보라는 뜻이에요? Z2의 개념에서 선로의 종단의 개념을 해석을 해봐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Z2의 개념에서 해석을 한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제로일 때와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일 때로 해석을 해봐라. 그러면 얘네들을 해석한다는 거는 그 앞에 있는 이 투과와 반사의 개념을 다시 끄집어내야 되고, 이 사람이 변이점에서 이 투과와 반사를 해석하려니까 결국은 여기에 이 내용들은 무엇이 적용이 돼야 되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인 키르이프에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KCL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내용에서 해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내용의 모델링이 제시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모델링을 제시를 별도로 해주면 별도로 그 모델링을 따라서 해석하면 되는데,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델링을 가지고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죠. 이거는 지금 변이점을 기준으로 해석한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메 법칙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쭉 증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증명하라는 게 아니고 반사와 투과 계수로 나눠서 표현해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어떤 거를 찾아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투과의 개념과, 이게 여러분 투과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뭐예요? 이게 반사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이제 반사를 해보시면 아시지만, 이렇게 2-1으로 쓰는 거하고 마이너스에 Z1으로 표현하는 거하고 또 틀리죠. 그러니까 어디를 표현한 거냐면 이 부분하고 똑같죠. 마이너스 Z2로 표현한 거하고, 이렇게 표현한 거하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의미적으로 뭐예요? 얘하고 얘는 의미적으로 해석이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전압에서 반사로 표현한 거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전류에서 반사로 표현한 거죠. 예, 이런 구분을 해서 이 사람이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이 투과와 반사의 개념이죠. 근데 얘가 136회 때 나왔다고 그래서 얘를 학습을 하나도 안 해서 이 문제는 풀 수 없었다고 하는 거는 평소에 이제 준비가 그만큼 안 돼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암기만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시험장에 가서 얘를 자유롭게 풀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이 내용을 끌고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2번 문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얘네들을 종단에서 해석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얘네들이 반드시 나와야 되죠. 얘를 개방의 조건으로 해석이 돼야 되고, 이 개방의 조건으로 해석한다는 거는 무한대 모델로 해석하라는 거잖아요. Z2를. 그래 Z2를 무한대 모델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 무한대 모델로 해석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끄집어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무한대로 정리하게 되면 이때 전압은 정반사가 된다.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전압은 정반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압은 정반사가 되고 크기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된다. 얘네들을 그대로 해석을 다시 해줘야 되죠. 이거를 해석을 해주는 게까지가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뭐예요? 답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이 돼야 되고 그러면 전류는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전류도 해석해야 되죠. 전류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요 값을 다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는 투과와 반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개의 전압과 전류를 다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게 이 3번 항의 첫 번째 Z2의 무한대 조건이죠. 그럼 Z2가 0인 조건은 어떻게 또 해석이 돼야 되느냐. Z2가 0인 조건은 여기까지 표현이 돼서 Z2가 0인 조건을 해석한다. 이게 이제 2번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반은 제가 시험장에 가보니까 반은 이 문제를 선택 안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쉽죠. 왜 아쉽냐면 이런 문제를 선택하면 훨씬 좋았을 걸 이런 문제를 선택을 안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죠. 뭐 물론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2가 제로일 때 무한대일 때 이거 넣어서 해석하는 거는 기본적인 우리 그 일반 수식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얘를 가지고 여기까지 해석을 해주는 게 굉장히 조금 난해한 부분이 이거죠. 그 다음에 SMR은 SMR 문제가 나올 때 SMR이 뭐냐 이거는 이제 시사적인 문제잖아요. 시사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PWR은 무엇이냐? PWR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캔두는 무엇이냐?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대형 원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대형 원전이라고 그러는데 대형 원전과 소형의 형태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아예 이렇게 찍어서 냈어요. 정의는 무엇이고 주요 장단점은 무엇이고 대형 원자력 발전과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얘하고 비교를 이렇게 마지막에 물어본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모델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얘를 이렇게 하나로 그린 거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거 그림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결국은 이런 모듈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설비들이 다 뭐가 되냐면 냉각 그 다음에 SG 그 다음에 가압기들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하나의 유니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SMR이죠. 그러니까 훨씬 얘보다 뭐가 되는 거예요? 소형화가 된다. 이제 이런 의미를 SMR의 이제 기본 개요부터 얘를 정리해 나가야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제시하는 게 SMR과 대형 원전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인 PWR을 예로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이 대형 원전이면. 그럼 PWR이면 이 스팀 제너레이터 SG는 결국은 뭐냐면 얘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결국 얘가 SMR이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이 3번 문제죠. 그래서 이 SMR이 어떤 거냐? 이 사람은 다른 거 막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거 물어보는 대로 여러분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물어보지 않았는데 본인이 생각해서 일단 답을 쓸 필요는 없어요. 물어보는 대로 먼저 들어가야 되죠. 정의가 뭐냐라고 했기 때문에 정의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가 뭐냐라고 할 때 메가와트 E 이렇게 이런 구체적인 예까지 든다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얘가 전기적인 출력을 표현하는 거를 우리는 메가와트 E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 메가와트 2로 단위를 정확하게 쓴다는 자체는 이 친구가 정확하게 뭘 의미를 알고 있구나. 이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메가와트로 쓰는 거하고 메가와트 2로 쓰는 거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물어봤다는 거는 이런 거를 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단위를. 예, 단위를 어떻게 쓰나.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종의 SMR이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 SMR은 기본적인 이 기술사 공부하신 분들은 전기 분야 쪽에 계신 분들은 SMR은 다 조금씩 보는 분야가 이 SMR이죠. 대형 원전과 차이점은 뭐냐 이제 이렇게 해서 해석을 여기다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SMR의 그 원자로의 유형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력으로 많이 밀고 있는 게 요 SFR의 그 SMR을 많이 밀고 있잖아요. 특정 그 회사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정리를 하시면은 좋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력으로 많이 밀고 있는 SMR은 소듐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조금 더 쓰면 좋겠죠. 우리가 이제 답안지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답안지를 표현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 SMR의 장단점을 또 물어봤잖아요. 장단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SMR의 장단점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 문제를 내가 중요하다. 25점짜리 문제였는데 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도 이 문제를 3번, 4번 내가 봤는데도 이게 잘 와닿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사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문제 중에서 그 우리가 신재생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은 드린 적은 있지만 이렇게 이제 신재생이나 이런 것들도 평소에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쓴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그냥 보잖아요. 그냥 보면 얘가 이렇게 특별하게 내용 자체가 어려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딱 볼 때 뭐라고 하냐면 쉬워 보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이 기술사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쉬워 보이는 거하고 엎어서 쓰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엎어서 쓰지 못한다는 거는 아무리 내용이 쉬워도 그건 절대 답안지화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여러분들께서 잠깐 보셔서 이 내용이 좀 이렇게 들어와도 결국 얘네들은 엎어놓고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니까 나중에 SMR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여러분들 원래는 이 SMR 전에 136회 때 뭐가 많이 나왔냐면 풍력이 많이 나왔죠. 136회 때는. 근데 137회 때는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여러분 4번 문제 이거 선택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4번 문제. 4번 문제 선택하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이 4번 문제를 요 제 시간에 이 문제를 푼다는 거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왜 어렵냐면 이거를 막상 안 풀어보면 이걸 금방금방 풀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많이 썼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문제를 의외로 많이 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4가지를 일단 어떻게 하냐면 4가지의 정리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아래 회로에서 각각의 방법으로 3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여라.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의 결과는 중첩으로 정리하든 태블론으로 정리하든 밀만으로 정리하든 노트로 정리하든 결과 다 똑같아요? 달라야 돼요?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 결과가 쉽게 여러분들을 풀 수 있도록 어떻게 이 사람이 벌써 유도를 딱 시켜줬냐면 중첩으로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먼저 제시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중첩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라고 한 거는 이 내용을 엄청나게 쉽게 정리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10V를 단락한 거하고 5V를 단락한 경우 예를 들어서 10V를 단락시켰어요. 그럼 10V를 단락했을 때 5V를 기준해서
전압을 하나를 유도하는 거를 우리가 V1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10V를 기준해서 5V를 단락해서 뭐 했어요? V2를 계산해봐라. 그래서 이 V2를 계산하는 거를 어떻게 썼냐면은 V2를 이렇게 계산했죠. 그러면 V1은, 여러분 V1을 끄집어내려면 거기 풀이해 봐보세요. V1을 끄집어내려니까 어떻게 정리했어요? 10V를 단락하기 위해서. 자, 하나는 이렇게 썼죠. 일단은 I꼴로 표현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전류를 두 개를 다 중첩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는 뭘로 표현했어요? 1분의 V1-5 이렇게 썼죠. 예, 두 번째 항은 어떻게 썼어요? 두 번째 항은 3분의 V1, 그죠? 플러스, 그 다음에요. 2분의 V1은 제로. 이렇게 표현해놨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V1을 계산하면 몇 분의 몇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11분의 20 이렇게 되어 있나요? 30으로 되어 있나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러면 V2는 무엇을 단락한 상태에서 V2를 계산하고 되어 있어요? 5V를 단락한다. 5V를 단락하니까 결국은 V2는 2분의 V2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예요? 5V 단락했으니까 10V를 기준해야 되겠죠? 예, 플러스, 그 다음에 얼마예요? 2분의 V2, 예, 플러스 얼마? 3분의 V2는 0이다. 그래서 V2를 계산했죠? 그럼 V2가 얼마 나와요? 11분의 30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V1, V2를 계산이 지금 됐죠? 그러면 계산이 되면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중첩으로 계산하려면 I1 플러스 I2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I1, I2. 그러면 I1은 V1에 의해서 I1을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3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V1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그럼 V1은 11분의 30이 됐죠? 그 다음에 I2는요? 3분의 V2로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썸을 하면 I 값이 얼마가 나온다? 11분의 2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제 맞았다고 여러분 시험장에 가정하면 이게 맞았다고 가정하면 모든 문제는 11분의 20이라는 결과로 어쨌든 맞아야 되겠죠. 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벌써 여러분 뭐만 보냐면 이렇게 문제를 던질 때는 이 결과가 다 똑같다는 결과가 나오면 이 사람은 일단은 정상적인 풀이가 됐다라고 가정하고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가 다 틀려. 그럼 뭐예요? 이거는 채점할 것도 없이 그냥 뭐냐면 빵점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가서 이런 문제하고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있죠, 여러분들. 원법으로 계산하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퍼센트법으로 계산하시오 하는 문제가 있죠. 단락전류 계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단락전류, 고정전류를 계산할 때 원법으로 계산한 거하고 퍼센트법으로 계산했는데 결과가 틀려. 그럼 이건 안 되죠. 예, 그런 문제가 우리 기본세 예제에 있듯이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해서 해석을 하라. 그러면 자, 중첩에 이 사람은 정의하고 계산을 해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정의는 이렇게 된다라고 써줘야 되고 이 계산을 한다는 거는 3옴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11분의 20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도 똑같이 두 번째 문제에서는 뭘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태분안으로 계산해달라는 거예요. 태분안. 예, 두 번째에서는 태분안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 태분안으로 계산한다는 거는 태분안의 정의가 두 개의 단자를 지닌 전압과 전류원의 저항의 어떠한 조합이라도 하나의 전압은 V와 하나의 저항 R로 변화하여 정기적으로 등가를 해석한다. 그러면 태분안에서는 결국은 어떤 모델이 돼야 되냐면 요렇게
V의 5하고 V의 10V의 차에 의해서 각각의 합이 0이라는 조건에서 이때 이 V를 계산하게 되면 3분의 20이 나온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럼 3분의 20이 나왔으니까 이 3분의 20이라고 하는 이 조건에서 여기에 1옴하고 여기에 2옴이 있으니까 이 1옴과 2옴이 존재하는 이 값에서 뭐를 정리한 거냐면 저항이 3분의 2 값이 나왔다는 거는 얘가 결국은 뭐예요? 병렬이죠. 병렬로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렬로 정리가 됐으니까 결국은 3옴에 흐르는 전류 I는 그 태분원에 의해서 정리한 저항과 이거는 합성 병렬 저항이잖아요. 그 다음에 3옴의 기존의 전류를 계산해야 되니까 3옴분의 이 V는 3분의 20이 됐으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11분의 20이 된다. 그럼 이것도 결국은 얼마가 된 거예요? 11분의 20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 뜻이죠. 그리고 다 지금 얼마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11분의 20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3번 볼까요? 그럼 3번은 무슨 문제예요? 밀만으로 한번 정리해 봐라. 밀만. 밀만은 여러분 너무 많이 정리해 본 거잖아요. 밀만. 그러니까 밀만으로 정리하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 결과에 관련된 이 식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밀만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전류는 어드미턴스에다가 V를 곱한 게 전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V라고 표현하면 얘가 Y분의 I가 되니까 결국은 밀만은 뭐냐면 내부 임피던스를 가진 전화번이 여러 개로 병렬로 있다. 그럼 여러 개의 병렬로 있으니까 이거의 각각의 전류와 각각의 어드미턴스의 합이다. 그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해 준 거 아니에요? 이런 꼴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이거는 어드미턴스 꼴이니까 어드미턴스는 저항의 무슨 관계예요? 역수 관계를 해석하면 되는 거고. 저항의 역수 관계니까 결국은 저기 시그마 R분의 1이라는 개념은 거기에 임피던스 즉 저항이 얼마예요? 1, 2, 3이 병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그죠? 여기가 여기가 얼마로 들어가야 돼요?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로 돼야 되고 얘는요. 그렇죠. 2분의 하나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는 어떻게 써야 돼요? 앞에 있는 2분의 우리 조금 전에 요 모델이 이렇게 돼 있었죠. 하나는 5, 하나는 1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5V짜리 10V짜리 플러스 0 이렇게 넣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5V 쪽에 있던 회로는 얼마예요? 저항이? 1옴이죠. 여기는요. 2옴. 여기는 3. 제로섬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제로가 되니까 얘 항은 없어지고 요 두 개의 결과에 의해서 일단 V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럼 V를 끄집어내면 이 V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얘 또한 11분의 20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해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11분의 20이라는 결과로 내면 이 문제는 어쨌든 4개가 풀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를 했는데 이 문제를 저는 조금 쉽게 이 문제를 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조금 어떤 분은 시간이 조금 안 돼서 선택 안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잘만 풀면 이런 문제는 완전히 굳히기가 되는 거죠. 답안지를 최소화 쓰면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이런 문제는 군더더기 없이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또 막상 하지 않으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노트까지 이렇게 정리해봐라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이렇게 공개 강의를 오셔가지고 이런 강의를 들을 때 스트레스를 받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되고 이미 시험을 보신 분들도 이제 이게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어보시는 게 좋냐면 첫 번째는 원래는 이런 강의를 들으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저 같으면 이 복기 자료를 사실 가져와요. 복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공개 강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시험 봤던 거를 복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일요일, 토요일 날 시험 보셨으니까 토요일 날은 너무 힘드니까 일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제 시험 봤던 거를 이렇게 한번 복기해 보는 거예요. 짧게라도. 그래서 어떻게 내가 썼는지를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석을 안 하잖아요. 분석 안 하고 시험장에 가서 내가 닥치는 대로 시험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시험은 계속 패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될 점수는 여러분 50점대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60점에 합격하고 60점대 밑에 이 점수하고는 이거하고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이거 1, 2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1점을 올리고 안 올리고는 이게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복기를 해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복기를 안 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자간을 저는 항상 씹어 먹을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자간을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계속 먹듯이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의미를 계속 이해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이거를 찍어냈죠. dyn1 dyn11 두 대의 변압기에 대해서 각 변압기를 고조파 억제형 비율 차동 계전기로 보호하고자 한다. 다음을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왜 굳이 얘를 고조파 억제형이라고 이게 꼭 앞에다가 얘를 제시하고 비율차동 계전기 보호 방식을 설명을 하라고 했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우리가 1시나 11시는 나중 문제고 쟤를 의미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에요? dyn1은 대문자로 쓰고 소문자로 쓰고 이렇게 n1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문자로 쓴다는 거는 이변이 없는 한 1차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요. 2차 쪽이죠. 예, 그 다음에 1차와 2차는 1시라고 하는 1시간은 우리 각으로 따지면 30도란 뜻이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의미를 이 사람이 알고 있냐 없냐부터 이거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이 문제의 핵심은 일단 변압기를 이렇게 놓고 보는데 여러분 이것도 뭐 그림을 제가 지금 변압기를 통상 그릴 때 이렇게 세로로 그리지 않고 지금 제가 가로로 그리잖아요. 왜 이렇게 세로를 잘 안 그리냐면 세로로 그리면 우리 지금 답안지는 세로로 그려놨지만 얘를 가로로 그리는 게 훨씬 더 이 답을 설명하기 좋기 때문에 가로로 많이 그린다고요. 그래서 이걸 세로로 그리면은 굉장히 난해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걸 잘 그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내용에서 이렇게 가로로 제시하는데 여기를 1차로 보고 여기를 2차로 본다면 얘는 분명히 델타고 얘는 분명히 y로 해석을 하라. 그 중에서 저 n은 무슨 뜻이에요? 스몰 n은? 여기가 접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접지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2차를 접지로 보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변압기를 보호하는데 여러분 이 그림이 이런 내용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차단기가 있어요. 변압기가 있고 그럼 이 변압기가 이렇게 사고가 나면 이 차단기가 뭘 해야 되죠? 변압기를 보호하려고 차단기가 동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차단기가 동작하려면 이 변압기가 이상이 있냐 없냐를 이 릴레이가 결국은 동작을 해서 이 릴레이가 차단기 쪽에 신호를 줘야 되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시험 문제가 우리 3교시 전에 이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이 트립 방식이 뭐냐? 예, 트립 방식이 CTD 방식입니까? DC 방식입니까? AC 방식입니까? 그거 쓰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릴레이가 이렇게 동작하는데 얘들이 이렇게 델타하고 Y가 돼 있다 그러면은 이 릴레이가 비율차동 계정기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이 계정기가 CT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예시만 볼게요. 얘가 델타니까 여기를 일단 Y로 구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Y니까 여기는 델타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고조파 억제형이라고 이렇게 강조한다는 거는 얘를 그냥 이 델타 Y로 그리지 말고 여기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런 회로 많이 보셨죠? 여기에서 그릴 때 요렇게 해서 캐패시터 하나 그리고 요렇게 리액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코일을 또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코일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기본파라고 이렇게 씁니다. 기본파. 예,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읽어주냐면 OC 이렇게 읽어줘요. 근데 이 억제가 되려면 여기 부분을 어떻게 얘를 그려내냐면 이 부분을 C하고 L을 병렬로 구축을 시켜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브릿지화해서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것도 이 사람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 내용도 들여다봐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코일이 들어가 있냐면 사실 얘는 RC 코일이 있는 거예요. RC. 예. 그래서 이 RC 코일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얘가 요렇게 동작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요렇게 구성이 돼서 요렇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이때 브릿지는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 요렇게 돼서 요렇게 모양이 돼야 되고 이때 이거를 요렇게 역으로 보는 브릿지는 요렇게 브릿지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야 되니까 요렇게 그려주는 게 이 브릿지의 정석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냐면 억제가 되고 얘는 동작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변압기 보호 방식에서 이 비율차동 계정기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인너시 커런트에 대해서는 억제형을 써야 된다 이 말 나오죠. 그때가 뭐예요? 고조파가 발생이 됐을 때는 억제를 시키는 거고 기본파에 대해서는 동작을 시켜야 된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답안지에는 얘네들을 이렇게 n까지 모델링을 안 돼 있으니까 예시로 보라고 여러분 예시 그림을 하나 넣어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예시로 보시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 연구반에서는 철저하게 연습을 지독하게 시키죠. 이 모델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결선도를 한번 작성해 봐라. 그 예시를 보시고 한번 작성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자 도립전류가 왜 발생하느냐 이거를 간단하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설명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여자 도립전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자 도립전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를 제시했냐면 고조파 억제형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조파 억제형 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 고조파 억제형을 그리는데 이 코일이 RC라고 하는 억제 코일로 여러분들이 그리냐 안 그리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앞에 있는 기본파는 OC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된다. 이런 문제죠. 우리 대한전기학원이 상당히 이 문제풀이를 다른 학원보다 더 빨리 하거든요. 빨리 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계신 학원에서 이 답안지를 좀 미리 한두 문제 좀 난해한 거를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줍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그 친구는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이거를 여러분들 6번 문제를 너무 급하게 읽잖아요. 이걸 너무 급하게 읽으면 뭐라고만 답을 잔뜩 쓰고 나오냐면 배전설로 보호협조까지밖에 읽지 않아요. 뭐라고 읽는다고요? 배전설로 보호협조까지밖에 읽지 않아요. 그래서 잔뜩 뭐만 답안지에다가 다 쓰고 나오냐면 EF, ED만
EFED만 잔뜩 쓰고 나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문제를 배전선로 보호 협조에 뭐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개별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장치. 그러면 자, 이것도 우리 요약집에 다 있던 내용인데요. 일단은 배전선로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개요에 이제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배전선로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건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개요적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게 이제 장치를 설명하려면 이 후비라는 말하고 전이라는 이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럼 사고가 여기서 났다고 가정하면 사고가 나면 얘가 동작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동작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당연히 여기 있는 장치가 먼저 동작하는 거죠. 얘가 먼저 동작을 안 하면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이 SS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변전소잖아요. 그러면 SS가 있고 후비가 있고 전위가 있는데 이 후비하고 전위도 여기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후비에는 배전용 변전소의 차단기 다 차단기죠. 그래서 얘를 모델링을 하면 원래 우리가 이거잖아요. SS를 이렇게 그리면 가장 일반적인 게 여러분들이 CB 이렇게 그리죠. 그 다음에 리클로저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 다음에 뭘 그리냐면 섹션 이렇게 그린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인 퓨즈 LF 이렇게 그리죠. 예, 그러면 이렇게라도 차라리 쓰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차단기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냐. 이 사람이 지금 뭐에서 쓰라고 그랬어요? 장치. 이 장치에 대한 특성들을 써달라 지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단기는 어떤 거고 리클로저는 어떤 거고.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리클로저 같습니까? 차단기 같습니까? 자동 제표로 차단기. 리클로저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 구간 개폐기. 섹션. 그죠? 그 다음에 선로용 퓨즈. 그럼 이건 뭐예요? 라인 퓨즈.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개념을 입히기 위해서 후비와 전이가 있다. 이제 이거는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설명이 풍족하게 돼야 된다. 이런 의미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배전선 보호 협조에서 자 리클로저다. 그러면 이 리클로저는 어떤 보호 협조에 적용되느냐. 그 다음에 연구 사고가 났다. 그러면 리클로저는 어떻게 되고 이때 섹션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 장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래서 채점은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채점이 시작이 되겠죠. 이 장치를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썼어요? 가스 절연, 부하 개폐기. 예. 의미는 이렇고 얘네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스 부하 절연 개폐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썼어요? 리클로저. 지금 장치를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리클로저는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리클로저는 이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제일 쓰기 좋은 파트가 누구예요? 이 설명을 할 때 얘가 쓰기가 가장 좋죠. 쓸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배열해서 답안지의 면을 할당을 할 때 어느 부분을 많이 강조해야 될 거냐. 얘네들을 많이 강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리클로저가 쓸 게 많단 말이에요. 정의는 이렇고 설치 목적은 이렇고 설치 기준은 이렇다. 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뭐 이 리클로저를 EFED만 돼 있다고 해서 한 방에 EFED로만 개통이 끝나버리면 안 되죠. 얘를 결국은 직렬로 세대까지 있게 되면 EFED라는 개념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대니까 EFED가 더 많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은 이 리클로저를 기본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리클로저를 어떻게 얘를 끌고 가야 될 거냐. 이 정도는 이제 끄집어 내줘야 되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1F, 2F라고 하는 이 말들은 얘네들은 순시 특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예요? 지연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의 순시가 있고 두 번의 지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락아웃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뭐예요? 여기에서 리클로저가 돼서 딜레이가 돼서 사고가 제거가 되면 이렇게 넘어갔다. 그럼 이거는 재표로가 성공이 된 거죠. 재표로가 성공이 안 되면 다시 얘가 뭐냐면 영구 개방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야 되죠. 근데 한전의 배전에서도 이 내용을 그대로 쓰거든요. 근데 한전에서는 얘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번호를 붙여줘요. 한전에서는 1, 2, 3, 4, 5, 6, 7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순시 특성에는 1번하고 3번이 순시 특성이죠. 그죠? 그러면 2번하고 4번은 무슨 특성이냐면 재패로 하는 구간이에요. 재패로. 예, 재패로. 재패로 동작이니까 여기서는 첫 번째 재패로니까 여기는 2번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재패로는 몇 번이에요? 4번 항이 되는 거죠. 예, 여기서는 첫 번째 재패로니까 1번 항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EFED가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으시면 얘는 순시 특성이고 얘네들은 결국은 딜레이라고 하는 거는 한시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설명을 IT 컵으로 설명할 때는 얘는 우리가 세로축이 뭐예요? 여기가 시간축이잖아요. 가로축은요? 전류축이잖아요. 전류축. 그러니까 얘는 시간축이기 때문에 얘는 순시 특성이 더 가까워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한시 특성이기 때문에 한시 특성은 어떤 거냐면 이 시간이 훨씬 더 뭐예요? 길다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얘네들의 관계에서 뭐도 우리가 사실 해석할 수 있냐면 픽업을 해석할 수 있어요. 픽업.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특정 분야를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쓸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장치별 종류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럼 보세요. 누구나 다 제가 이제 이 연구반에서는 이 퀴즈나 이런 것들을 다 엎어놓고 하거든요. 절대 이제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당일날 문제를 드리고 그 문제를 당일날 첨삭해서 드리는데 저는 이 엎어놓고 쓰는 시험에서 제일 어렵다는 게 뭐냐면 이런 용어들을 아까 1번도 있었고 2번, 3번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첫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뭐였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제목이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이 제목을 빈 답안지에 쓰는 것부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암기하면 얘네들이 자동으로 붙을 것 같지만 이거는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 주요 꼭지부터 정확하게 얘를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확한 이 제목이 나와야지만 얘네들은 이 제목을 보고 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연습을 조금 많이 하는 반이 이 연구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ALTS 이런 내용이 있고 ASS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3교시 문제는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4교시 볼까요?